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무 이론평가 제5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옳은 것을 찾으려네요. 회계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과거 그리고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나 예측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입니다. 답은 목적 적합성이고요. 서 해설에 있는 회계정보의 주요 질적 특성은 볼게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크게 보면 첫 번째가 목적 적합성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신뢰성이라는 게 있네요. 방금 지문에 나왔던 게 이 목적 적합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이 돼야 된다. 즉 목적 적합성이 있는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과거의 개념, 그 다음에 현재의 개념, 그 다음에 미래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차이가 있어야 된다. 자, 이제 하부 개념 보셔야 되겠죠? 요거 전체 얘기 나왔고 하부 개념 잘 나오니까. 과거의 개념이 피드백이에요. 2번에 있는 거. 자, 제공되는 회계 정보가 목적 적합하려면 기업 실체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의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피드백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계 정보를 받았는데 내가 앞전에 생각했던 것을 이게 내 예측이 맞았구나, 또는 뭐 틀렸구나라는 것을 피드백을 시켜주는 정보를 줘야 목적 적합하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현재의 개념은 적시성이에요.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려면 내가 지금 당장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줘야 되겠죠. 자,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돼야 됩니다. 지금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회계정보가 지금 나와야지 나중에 나오면 목적 적합한 정보가 아니겠죠. 그다음 미래의 개념은 예측가치예요. 미래를 예측한다. 자,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미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 등을 예측하는데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즉 재무 정보를 보고 이 회사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의 전체 뜻과 하부 개념, 과거의 개념, 현재 개념, 미래. 과거, 예전에 생각했던 거를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피드백해주는 피드백 가치. 그리고 현재 필요할 때 적시성,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 주요 질적 특성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는데, 신뢰성에도 하부 개념이 3개가 들어있네요. 중립성, 순서대로 안 하고, 중립성, 이렇게 써야 되겠다.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중립성, 그 다음에 표현의 충실성.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으로 외우시면 되겠고, 이것들을 읽어보면 이것의 뜻이 뭔지는 금방 다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이거 외우실 때는 검증 가능성, 중립성, 표현의 충실성,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회계정보가 신뢰성이 있으려면,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검증 가능성부터 볼게요.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야 믿을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죠. 검증 가능성이란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해서 동일한 측정치를 가지고 다수의 여러 사람이 측정을 했을 때 동일한 결론에, 유사한 결론에 내려야 검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내가 할 때하고 딴 사람이 할 때하고 다른 결론이 나오면 그건 검증이 불가능한 거니까. 그 다음에 중립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이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으려면 편의는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중립적이어야 믿을 수 있는 거지. 회계정보를 자기 회사에 유리한 정보는 보고하고 불리한 정보는 빼버리고, 그러면 이건 신뢰할 수 없는 정보죠. 중립성. 그 다음에 표현의 충실성.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 즉 기업 실체의 경제적인 자원 의무, 그리고 이들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그래야 믿을 수 있는 정보다라는 얘기네요. 전체의 뜻과 하부 개념, 객관식을 대비해서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 여기는 검증 가능성, 중립성, 충실성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한공의 경영 성과에 대한 대화인데 가에 들어갈 항목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자, 전기 대비 영업이익은 감소했는데 단기 순이익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업이익은 줄었는데 순이익은 왜 늘었을까요? 이제 순서를 보시면 되겠죠. 매출액, 매출원가 빼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일 것이고 여기다가 영업에 수익을 더하고 영업에 비용을 빼면 여기가 단기 순이익이겠죠. 법인세 생략하고요. 자,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순이익이 늘려면 무슨 일이 생겨야 되겠어요? 얘가 커지거나 얘가 작아지거나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이 감소했대요? 뭐야? 영업의 비용이 감소했겠지. 그러니까 뺄 게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커졌다는 얘기네요. 그럼 영업의 비용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이자 비용이 영업의 비용이죠.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주한공은 자동차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대한으로부터 영업용 자동차를 100만 원에 취득했고 3개월 만기 어음을 발행해줬습니다. 두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자, 한공은 사오는 사람이고 대한은 파는 사람이네요. 자, 대한의 입장을 볼게요. 주 대한은 영업용 자동차 판매가 주업이잖아요. 그럼 상품 매출일 것이고 제조업이면 제품 매출일 것이고 상품 매출, 그다음 물건을 팔았고 3개월 만기 어음 받았어요. 상거래죠. 받으름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공은 영업용 차를 샀으니까 이 사람은 차량 운반구라고 할 거고 돈은 어음 줬죠.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자, 대한의 입장 먼저 볼게요. 대한은 매출 채권이 증가했죠. 매출 채권 증가. 유형자산이 감소한 것도 아니고 미수금 증가도 아니고 매출 발생한 거 맞죠? 그래서 1번, 4번 맞았네요. 자, 한공 입장에서는 유형자산이 증가한 거 맞고요. 재고자산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미지급금이 증가했네요. 그래서 1번, 3번 맞고 그래서 둘 다 맞는 것은 1번. 한공의 입장에서는 유형자산이 증가하고 대한 판 사람 입장에서는 매출 채권이 증가하고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주식인데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올해 12월 2일에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계정 및 금액이 올바른 것을 찾으려네요. 자, 전기부터 거래를 쭉 보셔야 되겠죠. 자, 전기 9월 달에 100주를 1,300원씩에 취득했네요. 그러면 전년도 9월 4일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했겠죠. 줄여서 쓸게요. 1,300원 100주 13만 원. 뭐 돈이야 뭘 줬던지 뭐 자산이 하나 날라갔겠죠. 현금 내지는 뭐 통장. 그다음에 해년도 전기 말에 주당 공정 가치가 1,400원으로 튀었네요. 100원씩 올리면 되겠죠. 여기가 12월 31일자로 매도 가능 증권을 10,000원 올리고 이때 쓰는 이름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죠. 이건 수익이 아니에요. 자본 항목이야.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 다음에 자, 올해 다시 12월 31일이 됐는데 1,100원으로 뚝 떨어졌네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을 내립니다. 지금 1,400원씩 잡혀있던 것이 1,100원이 됐으니까 얼마를 빼냐? 아, 내다 팔았군요. 내다 팔았네요. 14만 원 다 팔았어요. 자, 그리고 돈을 받는데 1,100원씩에 팔았네요. 그럼 현금 받았다 치고 11만 원. 내다 팔고 돈 적게 받고
바로 손실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 잡혀있던 이 평가 이익을 먼저 뺍니다. 처분할 때 정리해야 되겠죠. 평가 이익을 10,000원 줄이고 그래도 부족하죠. 그럼 처분 손실이 생기겠네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20,000원 생기네요. 답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20,000원 2번. 그래서 이 매도 가능 증권은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 이 벌어진 이 차이는 수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잡혀 있다가 이제 플러스로 잡혀 있죠. 이것이 처분할 때 그때 정리가 돼서 처분 손익에 반영하게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과 상품 매입에 관련 자료인데 매출 총 이익을 구하래요. 매출 총 이익을 구하려면 일단 매출액을 구하고 여기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되겠죠. 매출액 찾아볼게요. 기초 상품 없고 상품 매입 수량 있었고 상품 매출 수량 100개 개당 200원씩이 팔았네요. 200원씩에 100개를 팔았으니까 매출액은 20,000원일 거고 매출 원가 구할게요. 매출 원가는 이 100개의 단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150개 사왔어요. 기초는 없었고 150개인데 하나에 100원씩 사왔어요. 그러면 이곳의 단가는 15,000원이고 금액은 단가는 150개 100원이고 그런데 운반비가 들었어요. 자산의 원가에 더해야 되겠죠. 3,000원. 요게 이제 매입 원가 전체예요. 근데 개수가 몇 주야? 150개죠. 그럼 이것은 하나의 단가가 변하겠죠. 부대 비용을 더했으니까. 이 단가가 120원으로 변합니다. 그럼 이제 120원짜리가 몇 개 팔린 거예요? 120원짜리가 150개 팔린 거죠. 그래서 120원짜리를 120개가 아니지? 100개 팔린 거지? 그래서 120원짜리 100개가 팔려나갔다. 이것이 원가네요. 12,000원. 그래서 매출액은 100개를 200원씩에 팔았고 매출액이고 이것의 원가는 매입 금액에다가 부대 비용 더해가지고 개수 전체로 나누니까 단가가 100원짜리가 된 게 아니라 120원짜리가 돼서 120원짜리가 100개에다 팔려서 12,000원이 매출 원가입니다. 그래서 20,000원에서 12,000원 빼면 8,000원이 매출 총이익이 되겠네요. 6번 보겠습니다. 자, 기초 시점에 본사 건물에 관련된 계정입니다. 건물은 100만원짜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30만원 붙었네요. 이미 이제 한번 상각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볼게요. 건물이 100만원이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30만원 붙어있네요. 작년도에 사가지고 자, 올해 12월 31일 날 본사 건물을 80만원 내다 팝니다. 매각 시점에 처분 손익은 얼마입니까? 그럼 이제 작년도 말까지 감가상각한 거니까 올해 12달 갖고 있었으니까 올해 감가상각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변하겠죠. 자, 이거 감가상각비는 100만원 마이너스 정액법으로 하고 잔존 가치는 없고 나누기 내용연수는 10년 100만원을 10년으로 나누면 10만원이겠죠. 그러니까 12월 30일 현재로 감가상각비 1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10만원 하면 여기가 이제 40으로 바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예요? 장부가액이 60만원짜리죠. 60만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80만원에 팔았잖아. 그럼 얼마가 이익이 난 거예요? 20만원만큼 처분 이익이 생기는 거죠. 뭐 회계처리는 하실 필요 없고 회계처리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건물 빼고 건물 100만원 빼고 감가상각 누계액 40 빼고 돈을 뭘로 받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80 받아. 벌어진 차이는 100과 이 차이, 처분 이익 2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20만원. 7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4월 1일에 법인을 설립했어요. 액면가 5,000원짜리 신주 100주를 7,000원에 현금으로 발행했습니다. 이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분개 한 번만 하시면 되겠죠.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 곱하기 주식 수로 적습니다.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100주. 그러면 50만원. 돈 받습니다. 발행가. 현금 받았대요. 현금. 발행가는 7,000원. 그러면 70만원.
벌어진 차이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20만 원. 자, 자산이 증가했네요.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요 자본잉여금이죠. 자본잉여금 증가. 그 다음에 자본 증가. 자본 조정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고 부채 감소도 아니고 그래서 가와 나가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이네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과세 대상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법에 따른 공매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수용 절차에서 수용 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도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앞전 하면 나왔었죠.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되는 거니까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계약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실질적인 공급입니다. 건설 용역의 무상공급, 용역의 무상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해설에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 써있네요. 한 번만 정리하십시다. 자, 이것은 실질적인 공급입니다. 실질적인 공급은 다 대가를 받는 거죠. 실질적인 공급. 그리고 대가를 받지 않는 뭐 간주 공급이라는 것이 있고요. 첫 번째가 매매 계약. 대표적인 게 현금으로 팔아요. 대가 받잖아요. 외상으로 팔아요. 물건 팔고 돈 나중에 받잖아. 너는 할부로 쪼개서 받아. 너는 장기 할부. 어떤 조건이 붙었다. 조건부. 다 대가를 받는 겁니다. 매매계약. 두 번째가 가공계약. 자기가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 이거죠. 상대방으로부터 인형을 넘겨받고 눈알도 넘겨받고 팔도 넘겨받고 이렇게 받았죠. 여기다가 내가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 실 또 여러 가지 뭐 자재를 투입을 해요. 그래서 인형을 다 만들어서 붙여서 줘. 이렇게 해서 넘기는 계약이 가공계약이에요.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재의 전부를 하나도 부담하지 않아요. 그냥 상대방이 준 걸 다 해갖고 그냥 붙여만 줘. 그건 뭐예요? 용역의 공급이에요. 이런 가공계약.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환계약. 이 가공계약도 돈 받겠죠. 내가 자재 투입하고 돈 붙여서 인형 줬는데 돈 안 받겠어요? 교환계약. 물물 교환한다는 얘기죠.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받아요. 이것도 공급입니다. 내 재화 주고 상대방 재화를 받아. 대가를 받는 거잖아. 네 번째, 법률상 뭐 현물 출자. 현물 출자가 뭐예요? 보통은 저 회사에 출자를 하려면 돈을 내야 될 텐데 물건을 주는 거예요. 물건을 주고 대가를 뭘로 받아요? 주식으로 받잖아. 대가 받는 거예요. 현물 출자, 그 다음에 경매. 사적인 사람들끼리 하는 경매. 뭐 비싸게 부른 사람한테 파는 거 대가 받잖아요. 그 다음에 수용. 수용도 팔고 싶지 않지만 대가 받고 넘기는 거예요. 기타. 근데 여기서 이제 주로 아닌 것 중에 요 비슷한 게 공매. 공매는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법에 따른 경매. 이것도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자, 9번 보겠습니다. 면세의 대상. 이건 뭐 자주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죠. 택시 운송 영역 과세입니다. 장의업자의 장의 영역 면세입니다. 자, 의료보건 영역 중에 우리 이제 가장 큰 타이틀은 그냥 의료보건 영역, 그리고 의사 이렇게 있는데 장의사 이런 사람들도 뭐 수의사 이런 사람 다 면세에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탄과 무연탄 면세고요. 자동차 학원하고 무도 학원은 과세로 돌아섰죠. 그래서 나와 다가 면세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개인 일반 과세자인데 2월 10일에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거래에 대해서 부가세를 언제 신고하는 거냐? 이제 1월 1일부터 원래는 3월 31일까지가 예정신고일 텐데요. 개인이니까 예정신고도 안 하겠지? 이 사람이 1월 달부터 2월 10일에 폐업을 했네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죠, 이제. 그러면 요 날로부터 요 날이 아니지. 그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그러니까 3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4월 25일에 하는 게 아니라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이 속하는 달이 뭐야? 2월 달이죠. 다음 달 25일, 3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